남자 A의 마음을 아프게 한 원인이 당신을 보지 못해서라는데요. 이거 도대체 인과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건 모의고사 5-5 통합 지문 해설을 맡은 정민아입니다. 자, 이제부터 사건의 인과관계를 다루는 철학적 견해를 소개할 건데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소개하는 이 철학자의 논리를 좇아서 이해해 보기를 바랄게요. 아무것도 못 먹어서 너무 배고파 라는 말을 듣고 루이스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말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사건들 간에만 존재한다고 간주하는데요. 여기서 사건이라는 것은 보통 물리적 시공간의 특정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돼요. 음식을 먹지 않음, 즉 특정 종류의 행위를 하지 않음을 사건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본 거죠. 이렇게 특정 종류의 행위를 하지 않음을 부작위라고 하는데요. 철학자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루이스라는 철학자도요. 부작위를 사건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음식을 먹지 않은 동안 운동을 하거나 잠을 자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루이스는 일정 시간 동안 어떤 것을 먹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음이라는 사실은 성립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언급해서 인과관계를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즉 부작위가 아닌 부작위로 인한 사실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따지려고 했던 거죠. 자, 한편 루이스는 C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E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가정법적 조건문이 참인 경우에 이 C가 E의 원인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싶죠? 자, 이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아서 배가 고프다 라는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지만 음식을 먹지 않은 부작위가 없었더라면 배고픔이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 명제가 참일 때 부작위가 배고픔의 원인이라고 봤다는 거죠. 결국 부작위가 사건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앞서 설명한 루이스의 견해에 따라서요. 상식적으로 원인으로 인정되기 힘든 부작위마저도 원인으로 인정하게끔 만드는 문제를 놨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키우고 있는 화초 P가 있어요. 근데 이 화초에 물을 주지 않아서 화초가 말라 죽었다면 갑이 화초에 물을 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화초 P가 말라 죽은 사건의 원인이라면 갑의 옆집에 사는 을이 화초 P에 물을 주지 않은 사실도 화초 P가 말라 죽은 사건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을이 화초 P에 물을 주었다면 화초 P가 말라주지 않았겠죠? 이 논리 매력적인데? 라고 빠져드시는 분 있나요? 이거 어때요? 엄마가 아들한테 아들아 왜 이렇게 방이 더럽니? 라고 하셨을 때 아들이 어머니께서 청소를 하셨다면 제 방이 더러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과 비슷하겠죠. 자, 루이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을이 화초 P에 물을 주지 않은 것도 분명히 원인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것을 원인이라고 말할 실용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화초 P가 말라 죽었을 때 우리는 보통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라는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그 원인을 따져요. 화초 P가 말라 죽음의 여러 원인들 중에서 화초 P를 키우고 있어서 책임의 가능성이 있는 바로 갑, 즉 갑이 화초 P에 물을 주지 않음, 이것만이 원인으로 언급된다는 거죠. 을은 화초를 돌볼 책임이 없으니까 을이 화초 P에 물을 주지 않음을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까지 부작위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철학적인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루이스에 따르면요. 당신을 보지 못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당신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고 해야 인과관계가 성립하겠죠? 자, 이제 부작위와 인과관계를 법학의 관점에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숨바꼭질이란 영화 아세요? 그 영화를 보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가족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혹시 이러면서 막 섬뜩한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컨대 남의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나가지 않을 경우를요. 진정 부작위 범이라고 해요. 이는 법규에 나와 있는 규범에 대해서 부작위, 즉 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남의 집에서 나가라 라는 요구에 대해서 나가지 않는 부작위를 행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부진정 부작위 범도 있어요.
남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금지 규범을 어기고 남을 죽이면 당연히 범죄가 되죠. 이를 자기범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지 규범을 부작위로서 위반하는 범죄를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양육해야 할 자기의 의무가 있는 계모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지 않아 굶어 죽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살인이라는 행위, 즉 자기로서 범하게 되는 범죄를 계모가 밥을 먹이지 않는 부작위로서 범하게 된 거죠. 이제 부진정 부작위라는 말 이해되시죠? 부진정 부작위 범이 성립한다는 건요, 즉 부작위가 사건의 원인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앞에서 본 루이스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한 아이가 물에 빠져서 결국 익사했어요.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수상인명구조요원 A씨는요, 무조건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결과가 부작위에 객관적으로 귀속되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해요. 이와 관련하여 자기의 의무를 가진 자, 즉 보증인이 그 의무를 이행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조건 공식이 성립하는지를 고려함으로써요,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조건 공식이 성립하려면 조건 공식에 대해 과학적 지식이나 상식에 근거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확신이 요구되는데요.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조금 전 그 수상인명구조요원 A씨가 이걸 목격하고도 고의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A씨와 아이의 거리가 충분히 가까웠다면 A가 구조를 시도했을 때 아이가 익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조건 공식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 A씨와 아이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고요. A가 구조를 시도했더라도 아이가 익사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확신을 가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부작위에 객관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관련해서요, 요구행위설과 위험증대설이 대립하고 있어요. 요구행위설은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법상의 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에 따르면 보증인의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항상 객관적 기속이 부정된다는 건데요. 불필요하게 범죄자를 늘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보증인이 이를 악용한다면 자기 의무를 지켜야 할 법의 보호에 충실을 기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와 달리 위험증대설은요, 보증인이 자기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결과 발생의 위험이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객관적 기속이 인정된다는 입장이에요. 위험 감소의 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 당시의 시점에 보증인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보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자, 여기서 행위 당시 시점에 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이 경우 차후에 알려진 다른 요인들로 보아서 위험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음이 입증이 되더라도 객관적인 기속이 인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증대설은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부작위와 인과관계, 그리고 이걸 적용한 부작위범, 그리고 그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영상 도움되셨나요? 이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